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3시 반 기준의 환율이 1,473.2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5.4원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오른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직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는 했지만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 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맹비난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3인씩 그리고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행의 권한대행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 대행이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아왔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리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목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대행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을 민주당이 비판한 데에는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추켜 세우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박정훈 의원도 SNS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이 대통령 몫의 지명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리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불리한 직무대행은 위헌이라는 건 역시 민주당다운 발상이라고 비꼬며 내로남불의 조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개헌을 두고도 공방이 거세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100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 말이 개헌하기 싫다라고 들립니다. 돌아서면 조변석계식으로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어지럽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제 호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인 이른바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위헌정당 확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에 15명 이상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후보가 난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건더기가 상했을 때는 30%에서 40%의 물갈이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차출론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공개적으로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물러날 예정인데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경선관리 책임 등을 맡게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에서 잠재 후보군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꼽히지만 아직 출마를 선언한 건 김두관 전 의원뿐입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오는 16일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출범을 준비하는 등 물밑에선 경선 레이스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닷새째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퇴거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관저 앞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탄핵 선고 닷새째인데요. 관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관저 인근에서는 낮 1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연 데에 이어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이 남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면 선고 당일까지만 해도 참가자들이 관저 일대를 가득 메운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가한 분위기인데요. 도로에 길게 늘어서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도 대부분 철수했고 경찰 인력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몇 곳이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라 도로 일부는 계속 통제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이 이태원역에 모여 관저 앞까지 행진합니다.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이 보이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에서 관저 정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출입을 하는 차량이 평소보다 많고 화물차도 종종 드나들고는 있지만 이삿짐을 나르는 등의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쯤 관저를 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관저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언제까지 퇴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삼성동 사저로 옮겼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 경호 관련 점검을 마무리한 뒤 거처를 옮길 예정입니다. 파면되더라도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최장 10년간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가 이뤄지는데요. 경호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 동선을 확보하는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요청에 맞춰 경찰력을 동원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어제 5% 이상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 2%대 상승으로 출발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7일 연속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의 지수 상승폭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하동 기자,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는 거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조 1천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7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7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선 8일 연속입니다. 코스피는 2.28% 오른 채, 코스닥 지수도 2.26%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0.26% 오른 2334.22, 코스닥 지수는 1.10% 오른 658.46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의 폭락 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한 이유로는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을 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이 6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5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 반등에는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9%와 0.2%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나 상승했는데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6%, SK하이닉스는 2.85% 상승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1조 3천억 원 줄인다는 소식에 8.72%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현대차는 0.06% 상승, 기아는 0.3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3.2원을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장중에는 1,473.7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상호관세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쪽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마침 방미를 앞두고 이런 매우 좋은 소식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세 조치에 대해서 미 상무부와 USTR을 만나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특히 상무부나 USTR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요급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 채널을 이용을 해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통상 정책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 조기 대선 전국을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의 시간은 차기 대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각 당에서는 출마자들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국무위원들도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저는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해서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다는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책임은 저 영상처럼 지는 겁니다. 보수 후보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윤곽이 드러난 후보 순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 벌써 4번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이 먼저 선언을 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후보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후보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나 할 정도로 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평가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유력 후보가 없다라는 게 또 단점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장점. 예. 어떤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줄지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스타가 또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라는 면에서 좀 포인트를 봐주셨으면 하고요. 좀 전에 질문을 이제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직접 현재 이재명 대표님하고 또 같은 당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부 사정을 아는 분으로서의 또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을 해본 적이 있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안철수 의원이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거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중도 소구력이 본인이 가장 있다라고 말씀하신데요. 저는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신 사항 중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부분,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진심이 어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지만 벌써 4번째 출마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호기심이 없고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는 후보라서 오히려 다른 후보들과 오히려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번째 도전장을 던진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추대론까지 거론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조기 대선을 강력하게 원해서 내놓고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 대선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준비는 느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군에게 대해서 이미 국민들 평가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있다라는 데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중도 소구력이 더 있는 후보로 또 2분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 보니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들의 힘을 모두 합친다면 우리가 본선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탄핵은 찬성하지만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권 교체는 찬성하지만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여론조사별로 이제 30에서 40% 정도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후보들 간의 이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 추대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후보들이 많은데 여당 내에 이제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추대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최소한 선출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고 국민의 선택이 무섭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직엔 오래 있었지만 정치권에 있었던 기간이 없었던 분이 대통령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정치적인 숙련이나 전문성이 없는 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 내부에 많은 후보군이 있고 저는 그 후보군이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사가들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여의도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론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모든 거를 열어놓고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워낙 지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차마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지 못하겠다. 그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국가를 맡기기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후보군을 보는 와중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한덕수라는 단어하고 추대론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게 뭐냐면 예. 사실상 누구든 현재 추대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든 경선을 치러야 한다. 예, 왜냐하면 예. 이렇게 다양한 후보가 있는데 그게 꼭 한덕수 총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누구든 현재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과연 추대가 되고 그 거론되시는 20명의 후보들이 예. 다 동의를 할까? 그런 면에서 추대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힘들다.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엄혹한 그 탄핵, 부당한 탄핵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네. 그다음에 막 너무 정치권 전체가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경험을 가지신 분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있지 않나라고 그래서 거론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와일드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김문수 장관이 결국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대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어제는 청년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아까 관련 영상으로 소개를 이제 해주셨는데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부상을 한 거는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사과를 안 하시고 이제 일어나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 아니면 국민의 대표자인 헌법재판관들이 느끼는 감정과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분이 이렇게 대선 출마를 하는 게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국가와 보수 세력을 위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분한테 양보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금 흥분한 당의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내 경선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본선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중도 소구력 있는 분에 비해서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당을 아끼고 보수 세력을 아낀다고 하면 본인이 양보하고 다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출마하는 걸 보면서 결국 김문수 전 장관도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런 태도를 취한 거였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다른 후보가 전혀 없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20명 가까이 잠재적 후보군이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후보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문수 장관의 중도 확장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안철수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전향한 케이스에서 또 사실 소구력이 있고 이런 쇄신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에서 소위 지금의 진보 운동하셨던 분들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학생 운동하시다가 제적도 2번이나 당했고 노동운동 하다가 2차례 또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노동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역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의 속내를 가장 잘 알듯이 이제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진보에서의 잘못된 점이나 국가를 경영하기 힘든 사실은 어떤 실제 속내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탠스가 소위 탄핵에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이분의 색깔이 꼭 그거 한 가지다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에 각축장을 벌일 수 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도전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율을 보면 뭐 없던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사실 이 김 장관 출마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기자들과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문수형,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을 탈레반에 빗대면서 자신이 더 유연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홍준표 시장님이 유연하신 건 맞죠.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홍준표 시장이 탄핵 전국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장관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좀 보이셨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잠재적인 대선 후보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시고 그리고 초반에는 약간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다가 나중엔 입장을 좀 바꾸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홍준표 시장에서 김문수 전 장관으로 지지층이 옮겨가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다른 후보보다 김문수 전 장관을 밀어내고 본인의 기존 지지층을 확보하시는데 아마 주력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항상 또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난해 유튜브 영상에서 탄핵당한 당은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의 소신이었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를 사퇴하게 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당원 당규에 아예 명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 개혁안에 굉장히 1번인 것처럼 내세웠다가 중간에 한번 고쳐요. 당의 의결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런지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원 당규를 실제로 실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자리에 대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거냐라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야, 뭐 이번에 니네 당은 나오지 마. 뭐 우리는 옳다라고 서로 얘기할 처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두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이후인 지난 6일에서 7일 이틀간인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잠룡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반 지지율로 압도했는데요.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에게만 앞서고 보수층 후보들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0명 넘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보수 후보들만 놓고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픽이 좀 복잡하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왼쪽 그래프를 보면요. 김문수, 유승민 투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국한에서 물었을 때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수층의 탄핵 찬성파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로 12%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요. 왼쪽에 탄핵 직전 조사를 보시죠. 지난 파면 선고 4일 직전인 지난 1일에서 3일 갤럽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35%입니다. 당시에는 오차 범위 아닌 6%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다만 탄핵 전은 갤럽의 자체 조사, 탄핵 후는 뉴스원의 의뢰 조사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양자 대결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50% 내외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무당층에서는 이 대표가 보수 중에 지지율 1위인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했을 때만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만 무당층의 경우는 아직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그다음 보수 쪽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선거는 아직 60일 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뭐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저희는 겸허하게 탄핵 직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이제 확장성 면에서 우리 당의 후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이 어떤 집단 지성으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온 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계엄이나 이런데 뭐 관여를 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더 그 책임감을 말로만 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후에도 그러면은 올바르게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또 의회 독재가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비춰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이라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될 여지보다는 사실 이제 마이너스 될 여지나 아니면 기존의 지지율을 지키는 국면이라면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씩 보태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게 썩 나쁜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렇게 1대1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지지만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개개인의 지지가 실제 절대적인 지지로 다 모여지지 않은 점이다. 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뭉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루어질 텐데 대권 선언 메시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상의를 안 하셔갖고 구체적인 Q&A가 내용은 될 거라고도 하고요. 네,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이거를 우리 시스템 헌법재판소의 어떤 합리적인 결정으로 극복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분열하지 않고 헌정질서 수호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관세발 이제 경제 위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이제 후보가 어떤 식의 공약 또 어떤 식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건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출마 선언이 준비되지 않을까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 선언이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현재 정해진 후보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권력 분산과 관련된 개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여전히 아직까지 5개의 재판 남아 있는 데다가 헌법 84조에 대한 중론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형사 관련된 재판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다수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그 선명성, 나는 이 떳떳하게 재판 받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시는
그 대통령 선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문제, 이제는 지명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버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거죠? 네, 일단 권한쟁의부터 말씀드리면 이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이 없으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할 국회의 권한 자체가 침해됐다. 이런 논거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왜 저렇게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학설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현상 유지설 이라는 게 있고 그게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역할에 국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예전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을 했었고요. 요번에 국회가 선출한 3명을 이제 임명하게 된 건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목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은 헌정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상 유지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식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차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7명으로 유지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심리와 결정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60일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 임명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권한이 없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 순서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2명을 임명하면서 누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은 무엇보다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반론 들을 건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7원을 기록해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3시 반 기준 환율이 1,473.2원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더 올라서 장중 1,477원을 기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기 등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7원으로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스터 클린이다, 미스터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본인들이 한덕수 총리가 이미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걸 안 되게 하려고 법 개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현행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돼서 3법을 냈는데요. 얘기하자면 마흔역 자동 임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돼도 뭐 며칠 안에 자동 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법이 얘기하자면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알아서 임기 늘어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사람 임명 못하게 하는 법. 그러니까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오늘 한 이런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을 내서라도 이걸 바꾸려고 했고 법사위에 올려서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가능하다라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단독 통과시키는 데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등의 다른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그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재미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여야 대표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서 거부하고 있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는 또한 의결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임기를 그만두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 시절에 이제 주식 거래가 근무 시간에 겹쳐서도 한 1,200여 회 한 걸로 밝혀져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사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회 의결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국회만 손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후보자 2명의 지명 관련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안을 제출받은 후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채택을 요청드리고 그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임명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법이고요. 저희는 특히 두 분 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재판 과정이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보수, 중도, 진보의 성향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낸 분들이 재판관이 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이 대통령과 대학 동기, 사법위원소 동기, 그리고 대통령의 징계 사건에서 변호인이 돼 있던,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을 도왔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이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를 갖고 오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직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시켜달라고 정치권에 줄 서는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파면 이후에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무단 점거 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성일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승복도, 사죄도 없이 구구선동 메시지를 2번이나 내면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국민께 석고되지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이 잘 가도록 여러 애정을 많이 저는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당이나 제명이나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굳이 그것을 여러 형태로 분란을 만들기보다는 아마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당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과거가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성일송 국방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슈에 올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드립니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런데다가 거죠? 오히려 지금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끊임없이 제시를 하고 무대 위에 올리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고 우리는 이미 무대를 내려가신 분인데 뭘 재차 언급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훨씬 많다는 분위기. 무대를 이미 내려가신 분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무단 점거했다, 세금을 축내고 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저희가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준비가 되면 나가도 된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한다거나 국민께 죄송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흥분하고 또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날 12시가 되기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쓰지도 않을 건데 개방을 해야 된다고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정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인데요. 저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사저로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돌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목적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인내심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금요일이나 주말에 퇴거하시는 건가요?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뉴스 통해서 저도 듣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지금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됐고 몸이 옮겨가는 것은 이제 이번 금요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앞선 대통령께서 반려동물 퇴역에 매정하게 버리셨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공분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반려동물 입양해서 한 10여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사실 그 흑석 대변인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지내셨던 분이 청사 살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마디 안 했는데 요 며칠 상관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짜게 구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어련히 알아서 비키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져갈 경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던 거지 버렸다라고 표현하신 건 사실관계 측면에서 좀 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퇴임 후에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제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일 대구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진 사고 당시의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헬기는 중심을 완전히 잃고 뒤집힌 모습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조종사가 끝까지 민가를 피하려 노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대구 서변동 산불 현장 주변입니다.
세찬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흔들리더니 벼랑간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확대해보니 헬기는 이미 균형을 잃고 옆으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조종사를 구하려 해보지만 추락과 함께 붙은 불이 금세 거세진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주민들은 헬기가 크게 휘청이는 순간에도 민가를 피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그 민가에 안 떨어지려고 그 한국 기사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는 곡식도 별로 없고 농작물도 별로 없고 또 민가에 떨어지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아서. 사고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은 군과 경찰 항공대를 합쳐 40년 가까운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친구에게 산불 이재민과 푸른 사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항상 자랑스럽다는 답장을 보낸 게 고작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은 그 산불 그 진화에 쏟겠다고 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죠.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맡겨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까지 현장 확인을 모두 마무리하고 김포공항으로 헬기 잔해를 옮겨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이 2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동군은 정오에 주부를 모두 잡았다며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불 영향 구역은 70헥타르로 추정되는데 민가나 시설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산불과 달리 진화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됐고 대응 체계도 신속하게 갖춰져 비교적 빨리 주부를 잡았다며 임도가 잘 갖춰진 지역 덕분에 진화 대응과 장비 투입도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동 지역의 산불이 더 크게 악화하진 않았지만 내일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 남부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황사는 남쪽으로 이동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먼저 특보 상황부터 알아보죠. 건조주의보가 더 확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하동과 산청 등 영남의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건조특보가 확대했습니다. 또 충북 영동과 전남 구례와 광양, 전북 무주와 남원 지역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어제보다 약해져서 동해안 지역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또 곳에 따라서 바람이 다소 강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함을 해소할 단비는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내리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여서 단비 효과는 곳에 따라서 하루에서 많게는 나흘 정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후 주말에도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기질도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오늘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평소보다 좋지 않았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 또 황사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북과 광주에서만 현재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황사는 오늘 중으로 대부분 남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또 중국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내리는 비에 이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이 황사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We're not looking at that.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어제 5% 이상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오른 2,334.22, 코스닥 지수는 1.1% 오른 658.46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3.2원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477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전쟁 현실화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1일 1,477원까지 오르는 등 최근 환율이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겼다며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곧바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중국과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34% 상호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어겼다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총 104% 관세 폭탄을 맞게 돼 트럼프 취임 전보다 수출 가격이 2배가 뛰게 됩니다.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트럼프는 SNS에 앞으로 중국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진핑 주석과 담판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나라에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건 다른 나라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5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비난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 50%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뉴욕 무역 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상호관세율 25%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 인천공항 출국장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지난 5일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에 이은 국가별 관세 15% 발효를 앞두고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는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나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게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입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뿐 아니라 이미 25% 관세가 발효된 철강과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협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를 포함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 동향을 열심히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을 통해 대미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관세율 인하 카드로 검토 중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 미국산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되어 왔던 거고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수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나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측에서 특정해서 개정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율 계산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 높은 관세율을 미국 측에서 계산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할 겁니다. 불확실성과 위기감 속에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산업계는 무엇보다 관세율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율 산정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잘못 해석됐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지 시간 7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연구에서 나온 수치를 사용해 계산했다면 각국의 상호 관세율이 최대 4분의 1까지 감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세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비합리적이며 거래에서 적자가 난다고 불공정 경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되고도 장기간 임명이 보류됐던 마흔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은 내일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약 3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고 헌법재판소 역시 다음 주까지는 구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마흔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임명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로 긴 시간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흔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선출 104일 만에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구인 체제가 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왕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 자리는 대통령 몫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늦어도 다음 달 중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약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102일 만에 메우게 된 마용주 신임 대법관도 곧바로 취임해 오는 2031년 4월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열흘 뒤에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도 지명을 했는데 이 가운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친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건데 마흔혁 재판관이 오늘 임명이 됐고 내일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대선을 6월 3일 하겠다고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다음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지명을 한 거죠. 네, 이 마흔혁 재판관 말고 방금 언급했던 이제 두 재판관도 좀 예상외의 임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 사실은 이번 이제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그러니까 4월 18일 날 퇴임하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둘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대통령 몫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둘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6월 3일 끝나고 임명이 끝나는 게 퇴임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4월 1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은 최소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행사해야 하고 권한을 되도록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이제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할 재판관 2명을 딱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해야 하느냐, 현상 변경도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법조계에 어떤 선례가 없는 거죠.
설레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전에 환경권한대행이랄지, 그다음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고건대행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상당히 현상 유지적으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법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국가에 그냥 엄청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적극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권한 대행은 이런까지 어느 정도까지 행사를 해야 하는지 예. 이 제한은 없어요. 권한 대행은 사실 이제 대통령과 준하게 보는데 일단 선출될 권력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게 상당히 이제 주류적 견해인데, 뭐 임명했다고 해서 이게 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한덕수 총리의 설명은 이 직무정지 상태와 지금은 이제 파면이 돼서 거리 상태니까 그때와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지명을 좀 이유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헌재가 지금 완전체가 돼야 한다는 거고, 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의 결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상관없이 예.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이런 사람의 탄핵, 이런 사건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이 생겨야 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니까 이제 완전체를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하고 일단 지명하는 거죠. 이완규, 그다음에 함성훈 지명자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이렇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래서 헌재가 이제 완전체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임명의 명분은 그런 거죠. 이제 완전체를 만들어서 예. 지금 아직도 탄핵 심판 재판 중에 있는 이제 그러한 최상목 권한대행이랄지, 뭐 최상목 권한대행 아직 재판은 아니죠. 예. 아직 의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찰청장이랄지 이런 재판이 앞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누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대행도 이제 대통령이 준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대통령 지금 유고 상태잖아요. 예. 그 어차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대통령은 같이 병립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 행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권한쟁의는 대통령이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유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예. 그대로 있었다랄지 네. 예. 그러면 뭐 나중에 헌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권한쟁의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 봅니다. 조금 전 출연한 김한규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당했다,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고,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지금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론을, 법률적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예. 임명 동의안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임명 동의안은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은 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그래서 동의 채택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전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미 임명을 했잖아요. 네. 국회의 권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완규 처장이랄지 함성훈 판사에 대한 임명 자체는 아마 국회 임명 동의와 관련해서 뭔가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완규 처장 오늘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절차가 잘 진행돼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헌법적인 그런 국가가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 그러니까 헌법 수호를 좀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수호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견을 밝힌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뭐 대부분 헌법재판관들이 지명이 되거나 임명이 될 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근거, 존립 근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원래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실은 그게 막 보수랄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선비적인 스타일이고 공고만이 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검사 때도 굉장히 원만하고 사건 처리해서 그랬는데 일단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죠. 일단 79학번 윤 전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고요. 그다음에 사법시험도 같은 기수입니다. 23기. 그러면서 아마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검찰도 요직을 좀 거쳤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전적으로 윤 대통령 관계가 나타난 것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이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를 2개월 했거든요. 그때 이 소송을 담당하면서 둘 사이가 엄청 친밀하구나 이런 판단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초대 법제처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안가에 또 장관들하고 회동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가장 친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계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꼽힙니다.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그렇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이죠.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논의단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네. 12월에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때 모습인데 핸드폰을 바꾼 것을 두고 굉장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성은 드러난 게 없어요. 단지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안가 회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상민 전 장관이랄지 박성재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렇게 안가 회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내란이 설사 내란이라 할지라도 이제 종결된 상태고
그 이후에 물론 뭐 고발은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혐의는 드러난 거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휴대전화 교체한 거에 대해서 뭔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한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뭐 국회에서 이제 추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했다랄지 뭐 자문했다랄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혐의는 드러난 건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내란죄로 공수에 고발된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아직은 뭐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아마 구체적인 이제 조사는 진행되고 그렇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뭐 탄핵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공수처에도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아마 개시를 할 겁니다. 예. 자,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되려면 기본 요건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근데 기본 요건은 뭐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 검사, 또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예.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15년 이상 그 직에서 종사해야 하는 거고요. 15년 이상. 네.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상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요건은 잘 충족이 돼 있겠죠. 네. 더구나 이제 전과가 뭐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을 받았다랄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건 다 뭐 검증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격 요건에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게 지금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아예 인사청문회 접수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청문회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게 된다면,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일단은 뭐 접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거예요 국회에. 네. 근데 국회에서 접수를 안 하면 예. 사실은 이제 국회 그건 책임이죠. 그래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 그냥 국회에서 인사청문과 관련된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그 지금 퇴임하는 이미선 전 지금 헌법재판관도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명을 하면 뭐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 그 절차를 이제 국회에서 거부하면 예.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청문회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대선 전에 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겠죠. 예. 그래서 예. 당연히 뭐 민주당의 반발이 엄청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민주당이랄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떠한 이념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정에서 이제 좌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네.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는 이제 8대 0이라는 만장일치가 나왔지만 네. 그렇지 않고 어떠한 법과 관련된 어떤 유언이랄지 그다음에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거 자체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예. 이게 유언이 될 수 있고 유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의 구성이 네.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많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뭐 양 당에서 특히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죠.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완교 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헌재와 180도 다른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청했던 것은 저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정부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비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는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자, 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는 이제 자기의 의무를 이제 위반한 거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유한교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장을 펼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이제 배치되는 결정이고 일단은 좀 법제처장이에요. 이제 법제처장은 어떤 법률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뭐 유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헌법재판을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과 절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러한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해석 자체를 유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두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고위직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예상 밖의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6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 가까이 늘어 분기 최대 실적과 맞먹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함께 주력 메모리인 D램 출하량 확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갤럭시 S25 고가 제품의 판매 확대와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오는 30일에 공개되는데 모바일 사업부는 4조 원 안팎의, 반도체 사업부는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D램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면서 실적 회복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큰 변수입니다. 관세가 정말 유효하다면 미국의 수출이 좀 5월 달부터는 이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C가 미국 수요가 이축이 되면 이게 범용 반도체 공급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앞날이 불투명한 만큼 실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세를 낮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의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8도, 청주 7도, 부산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 22도, 대구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